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사과나무 치과 정태구입니다. 덴티스 월드 심포지엄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세 분의 패널 원장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저희 시간이 일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일정상 또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가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장항건 원장님과 전인성 원장님의 라이브 서저리 잘 보았는데요. 무치아 풀마우스 수술과 더불어서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까지 한 자리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덴티스는 임플란트와 더불어서 SQ 가이드 시스템 그리고 체어사이드 3D 프린터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제인스티 이렇게 디지털 솔루션들을 일찍부터 개발해 왔고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번 시간 제목 보셨나요? 엔들리스 게임 끝내주는 디지털 이렇게 패널 원장님들과 함께 정해보았는데요. 최근에 치각의 최대 화두라고 하면 단연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임상에 효과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들도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만큼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진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런 디지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두주자이신 세 분의 패널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세 분의 패널 원장님들께서 연이어서 강연을 해주시고 이어서 모두 함께 질의와 응답을 통한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남다른 시선으로 디지털을 바라보고 임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서울 스마트 치과 김현동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현동 원장님은 네. 김현동 원장님은 보기에는 이렇게 순한 인상의 부드러운 매너를 보이시지만 누구보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본 바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그런 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동 원장님께서 디지털의 적용 과정 및 워크플로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 스마트 치과의 김현동 원장입니다. 이렇게 또 점심 식사 이후에도 약간 노곤한 가운데 많은 분들도 아직 이렇게 자리를 뜨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디지털 파트의 첫 강연을 맡게 됐는데 일단은 디지털 치과를 이미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디지털 치과 전혀 이제 감 없이 적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약간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누구나 이제 일단은 디지털 치과 덴티스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지털 플로우 워크로 이제 조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과로의 전환,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 외면만 한다면은 아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진료 분야들 중에서도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매니아적으로 많은 접근을 하고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접해보셨다가 이게 뭔가 장벽을 느끼고서는 그냥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정도 인정을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꼭 접근하는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덴티스 이렇게 오늘 이런 강연의 기회도 주어졌지만 가장 또 덴티스 제품들을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강점이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보철과 의사여가지고 수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자신감 이렇게 외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데 덴티스 임플란트를 자꾸 선호를 하게 되는 게 이런 디지털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돼 있으니까 뭘 심을지 이번에는 덴티스를 심어야겠다라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그런 드라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지는 이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지 아마 그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구강 스캐너가 있어야지 다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구강 스캐너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수집을 할 수 있겠지만
임프레션을 떠서 모델을 기공소에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기공소에 보낸 모델을 스캔하는 탁상용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가장 큰 장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엔드 리절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 전에는 기공사분들이 밤새워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해봐야지 근처에 비슷하게 이제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제가 이제 디지털 치과학을 시작하고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쓰면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치료할 환자의 결과가 어떨지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은 정말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장점보다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무치학 환자가 오신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굉장히 기쁘시겠죠. 뭐 많은 임플란트에 수를 이제 심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 전인성 원장님처럼 그런 엄청난 수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이런 지금 구강 사진을 보셨을 때 기뻐하실 분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앞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보철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지막 그림까지 그리고 계신 분은 충분히 수술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정들이 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런 무치학 상태로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나 이런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용본에 맞춰서 픽스처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번에 뭐 임프레션을 떠서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가상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 보철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진제바에서 올라오는 컨투어들이 잇몸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우리가 풀마우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년 이상 덴처를 쓰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조거래 흡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오버덴처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요. 지금 임플란트 스튜디오 내에서 앞골과 덴처의 정합 상태를 보셔도 하악 전치부 버클이 엄청나게 흡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바를 이용해서 오버덴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제가 수련할 때 이제 했던 과정들인데 해가지고 왁스 날려서 뭐 도치 배열해보고 뻗띠 가이드 이런 과정들을 디지털로 하면 이렇게 손쉽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합을 해서 데이터들을 합쳐서 그 과정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수술을 완료하고 보철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거의 판단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합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전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도 저희 병원에 이제 SBT로만 계속 내원을 하시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치아가 문제가 생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대합치대 커버 오브 스피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환자를 그걸 설득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리오스상의 페이션 스페시픽 모션이라고 그러죠. 하악 운동의 궤적을 우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측정해서 그래서 이런 교합기 상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외상성 교합이 있다. 환자분이 다음 치료에 동의하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속도를 빨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가이드 수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서상진 원장께서 아주 깊이 있게 이제 다시 다뤄주실 거고요. 가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뭐 수술이 손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소수의 임플란트를 효율적으로 심어가지고 RPD와 결합을 해서 어시스티드 RPD를 해주는 건데 위치가 정확해야 되고 그 위치에 나중에 우리가 서베이드 크라운 임플란트에다 서베이드 크라운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쓰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수술되고 어떤 교합적인 힘의 배분과 정확한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있어서 이런 CAD 프로그램으로 이용한 우리가 가이드를 디자인을 해서 도치를 가상으로 배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면은 정확한 임플란트 이거 거의 뭐 기성 어버트먼트를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구조물들 이런 것들 피하는데 저처럼 수술이 좀 약한 경우에는 아주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지드 서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 레터럴 열어가지고 많이 그냥 돈 넣어놓으면은 뭐 걱정 없이 수술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이드를 써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해서 함기화된 이런 부분들도 다 커버를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다가 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가장 뭐 가이드 그러니까 사전 보철 준비해 놓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저는 가장 좀 만족스럽게 그리고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환자분들 요건 전부 다가 이제 덴티스 라인업으로 이제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SQ 가이드를 이용하고 SQ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사전 보철 디자인한 거를 제니스-D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에서는 이미디어트 로딩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패스를 잡기가 쉽고 기성 버튼부터 써서 큰 조절 없이 이렇게 숙련도 없이도 이런 어떤 처음 적용하시기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악의 이미디어트 로딩 이 디지털 방법으로 하는 케이스들을 한번 선별해서 해보시면은 좋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디지털 임프레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디지털 임프레션 물론 많이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런 부분의 뭐 정확성은 이미 뭐 좀 얘기가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공소에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상치 하나랑 실리콘 바이트 찍 해가지고 준 거를 받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랑 기공물 자체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디지털이라는 방법은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매시브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뭐 바이트와 스캔 정보를 같이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요거는 이제 벨루스 3D라는 그 아이폰 지금 뭐 10 쓰시는 분들은 바로 다운받아서 뭐 써보실 수도 있는데 3D 페이스 스캔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신다 그러면 기공사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좋은 작품의 기공문들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프레션 뜨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임프레션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잘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D 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가 이제 사실은 기공사 분들의 영역이었죠. 뭐 치과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디지털을 하고자 하는 욕구 중에 하나는 모델리스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없는 그런. 근데 뭐 구강 스캔은 그냥 스캔 바디 꽂고 구강 스캔을 해서 기공소에 보내드렸는데 기공을 왔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아? 뭐 작업을 잘못한 건지 스캔을 잘못한 건지 이 방법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리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해서 바로 CAD 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모델리스를 사실상은 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점점 기계들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좋아지면서 아마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쉬워지기는 할 텐데 아직까지는 모델리스를 하시려면 CAD 캠 공부를 안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CAD 작업을 한 것과 실제로 나온 캠이 다르다라는 그런 조건인데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가공 방식, 커스텀 어포트먼트 가공을 하는 건데 가공 방식이 이렇게 선반 가공이라는 게 있고 아마 밀링 가공이라고 여기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런 가공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선반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가 쭉 다 가공이 돼서 그냥 똑 하고 떨어져요. 하지만 밀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그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루가 남고 이런 부분들이 후에 어댑을 보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모델리스를 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가공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쭉 워크플로우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뭐 어벤져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캡틴 아메리카가 멸리를 얻고서는 더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는 뭐 완전히 내가 오늘 내일 그냥 치과를 다 확 바꿔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툴을 가지면은 훨씬 더 임상가가 무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시 덴티스와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디지털 덴티스트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워크플로우라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많은 그 디지털 관련된 강의로 익숙하신 분이죠. 그 누구보다 폭넓은 디지털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SQ 가이드 시스템의 개발자로서 참여하신 창원 예인치과 서상진 원장님께서 SQ 가이드 시스템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원 예인치과 서상진입니다. 지금 김현동 원장님께서 워낙 워크플로우를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덴티스의 디지털 임플란트 서저리에 대해서 한 8분 정도 제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스는 이미 예전부터 체어 사이즈 서지컬 가이드 시스템을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블루스카이 바이오 소프트웨어를 통한 심플 가이드라는 그런 가이드 키트를 출시했고 2017년도에 덴티크라는 그런 국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범용 가이드 드릴 시스템이죠. 타 임플란트라든지 모든 임플란트에 호환을 시킬 수 있는 심플 가이드 플러스라는 드릴 시스템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플 가이드 플러스에서는 덴티스의 그 기성 어버트먼트, 스톡 어버트먼트라고 하죠. 기성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대신 좀 아쉬운 게 앵글드 어버트먼트의 라이브러리는 들어있지 않는데 스트레이트 타입은 다 들어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그런 사전 모철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앞서 장원건 원장님께서 이런 기성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전 모철을 수월하게 하셨던 것 같고 수술 오차에 따라서 기성 어버트먼트와 그 다음에 사전 모철 사이에 공차 조절 스페이스 값을 뭐 0.5에서 0.1에서 0.5면 헐렁거려서 안 들어가겠죠. 0.1mm에서 0.05 사이로 보통 조절해서 릴라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3세대 풀 가이드 드릴 시스템인 SQ 가이드 드릴 시스템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런 어드밴스드 솔루션을 계속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SQ 가이드 드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SQ 가이드 드릴 시스템은 SQ 임플란트 전용 시스템입니다. 타 임플란트하고 호환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전용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Q 임플란트 픽처의 형상에 최적화된 그런 테이퍼드 스텝들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이 SQ 임플란트 키트에서 D2 본 기준으로 50N의 고정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D3 골에서는 한 단계 언더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고 D1 골에서는 한 단계 오버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면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도 전치부 쪽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D2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CT에서 D2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 D2가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저도 주로 덴티크하고 임플란트 스튜디오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둘 다 약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쓰시는 CBCT에 HU 값이라고 하거든요. 하운스필드 유닛 값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D3 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언더 드릴링을 해서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을 구현하고 혹시라도 임플란트가 너무 빡빡하게 들었다든지 하면 저는 임플란트를 태핑용으로 씁니다. 그냥 빼고 새 걸로 넣으시면 되겠죠. 다행히 덴티스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를 잘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태핑 용도로 쓰셔도 되니까 안전하게 수술하는 걸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테이퍼드 스텝들을 형상을 맞췄기 때문에 드릴 시퀀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식립하실 때 3스텝 드릴링마로 모든 임플란트 5.0까지 식립이 가능합니다. 이니셜 3.5, 그 다음에 3.5 스텝 드릴, 그 다음 파이널 드릴. 3단계의 드릴링만 하면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죠. 타 시스템에 비해서 드릴링 시간을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가 토크쇼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잡한 골질일 때는 단계별로 드릴링하는 걸 추천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질에서는 3스텝 드릴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SQ 가이드 드릴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티타늄 메탈 슬리브를 사용하였습니다. 티타늄 메탈 슬리브의 경우 이 슬리브 내면에 메탈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리브 내면 공차를 균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슬리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 할 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차 조절이 힘들고 리밍을 할 때 더 틀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이런 메탈 슬리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공차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메탈 슬리브 상방에 저희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베벨 드릴 인게이지를 위한 베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드릴의 배럴 하방 부위에 이 베벨에 맞는 인게이지를 줘서 베벨 인게이지를 줘서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고 수월하게
미끄러지듯이 수월하게 삽입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바로 드릴의 공차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공차를 최초로 50 마이크로미터로 했고 가공 공차를 포함하면 최대 7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타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통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공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술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드릴이 휘는 그런 편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픽스처가 들어갈 때도 이런 편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이프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슬리브리스 타입의 경우에 아직 불안한 부분이 이렇게 픽스처가 슬리브리스를 통해서 들어갈 때 미세 플라스틱이죠.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안 될 이런 PMMA 가루들이 픽처에 묻을 수 있는,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티타늄 슬리브를 쓰면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런 PMMA 가루로 인해서 수술 실패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티타늄 슬리브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 주수가 충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로 저희가 익스터널 이리게이션 그루브를 스텝 드릴에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익스터널 이리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되도록 하였고, 구치부에서도 보시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접 슬립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소프트웨어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덴티크도 훌륭한 소프트웨어고 상당히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고 코인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쉐입에서 나오는 임플란트 스튜디오와 호환을 시켰습니다.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에 덴티크의 임플란트 라이브러리와 슬리브 라이브러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함으로써 완전 무치약, 즉 에덴츄러스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드 프로세스, 즉 사전 보철을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덴티크의 경우에는 스탁 어버트먼트만 쓸 수 있었지만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좀 그렇죠. 예, 파젤 때문에 그런 이야기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멀티 유닛으로 우리가 풀마우스까지 스크류 타입 묶을 수 있는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솔루션까지 사전 보철로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술 오차를 우리가 줄일 경우에는 이런 사전 보철, 깨끗한 사전 보철을 스페이스 갭만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즉 0.1에서 0.2 정도 주면 어느 정도의 정확한 풀마우스 사전 보철도 제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따르고 이 오차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마우스, 즉 완전 무치약에서 가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옵션이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에서 한 가지 방식이 더 늘어났죠. 덴처를 모델 스캔하는 방식, 구강내를 구강 스캔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덴처를 CBCT를 찍는 방식. 작세한 워크플로우다 방식은 저희가 SQ 임플란트 핸즈온 코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데이 코스라서 들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강 스캔에서 풀마우스 가이드와 사전 보철도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 덴처를 모델 스캔에서도 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덴처를 CT를 찍어서 투피스 가이드, 교합면까지 연결할 수 있는 투피스 가이드까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의 데비에이션 편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에서 그런 정확하냐 부족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편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 모든 오차들의 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CT입니다.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 사진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메탈 아티팩트가 큰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머징이 잘못되어서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쓰시고 계신 CBCT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CBCT 바리데이션도 필요하고, 오차가 10% 이상 나는 이런 CBCT 같은 경우에는 좋은 CT로, 새 CT로 교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도 중요하지만 가이드 제작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수술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 과정 중에 이런 모델 스캔이나 구강 스캔도 깨끗하게 잘 돼야 되고 CBCT도 상태가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겹치는 머징도 정확해야 되겠죠. 메탈 아티팩트가 심한 경우에는 머징을 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으로 마커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제작 과정에서도 3D 프린팅도 중요하죠. 3D 프린팅이 과출력이나 저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와 와시 큐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술하면서도 이런 엑센트릭한 드릴링할 때 아무리 우리가 공차가 적더라도 틀어서 드릴링하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드릴이 슬리브에 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센트릭으로 드릴링을 하고 패시브한 느낌이 날 때까지 드릴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픽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마지막에 픽처를 식립할 때도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픽처가 들어가야지 픽처가 틀어지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보철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일단 기본적인 강의는 끝났는데 좀 시간이 급합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또 재미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시간이 약간 부족한 관계로 또 박사 원장님은 약간 좀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디지털계 팩트 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 정밀하게 검증을 하시면서 그 임상에 적용하고 계신 창원 늘프런치과 박희찬 원장님께서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에 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 지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소행성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하는 게임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디지털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서 잘 쓸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지금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각자 상황에 맞게 차분하게 준비하시라는 게 저의 권유사항입니다. 보시면 앞서서 너무 자세하고 함축된 강의로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에 좀 포커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디지털 보철 부분인데 역시 보철하면 들어가는 손맛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철 사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 그 다음에 앞서서 서성준 원장님께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CBCT에 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티스에서 제니스-D라든지 디카온 4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지털 쪽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철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솔루션을 기대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죠. 디지털 수술을 하게 될 때는. 근데 보철 사이드에서 보면 지금까지 스캔이라든지 밀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CAD에서도 아주 컴퓨터는 정확하죠. CAD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무엇이 다르냐, 아날로그와 무엇이 다르냐,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임플란트의 위치를 디지털로 옮겨주는 이런 아날로그 매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캔 바디를 스캔을 해서 옮기게 되죠. 잘못 스캔하면 잘못 옮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만들 때 보철물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각각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복습한다는 의미로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그 어버트먼트, 기성 어버트먼트입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는 장점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커넥션이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수술할 때 사전에
굉장히 이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충분히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캔할 때는 광학 스캔할 때는 굉장히 표면이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파우더링을 하든지 샌드블라스팅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스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샤프한 이런 스캐너들이 출현하고 굉장히 이제 용이성도 많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디지털 솔루션들이 조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는 보험 임플란트입니다. 사실 보험 임플란트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넣고 우리 기성 어버트먼트를 넣거나 픽업 인프레션 코핑을 해서 기공소에 보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디지털하는 사람 입장에서 PFM을 제작해야 된다는 게 뭔가 거꾸로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한번 디지털 덴티스 앞으로 만들어질 덴티스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런 스캔 바디를 기성 어버트먼트의 형상과 치환하고 이 상방에 디자인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조 스트럭처가 들어간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커스텀을 제작을 하고 기공소에 지금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이후 작업은 PFM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웍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만을 위한 임플란트, 링크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그 다수의 유닛의 임플란트에 사용하기에는 그 적합한 오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싱글 유닛일 때 또는 맨 디스탈 유닛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 어버트먼트의 까다로운 환자분의 경우에는 상방의 지르코니아의 어버트먼트를 개재를 시켜서 이런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정확도에 관해서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디지털로 잘려진 보철물은 굉장히 잘 맞는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밀링에 의한 오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밀링에 의한 부분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디지털로 잘 스플릿된 보철물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스캔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트먼트를 만들 때 아까 제가 스캔 바디를 말씀드렸는데 스캔 바디 자체의 치수 오차라든지 이 부분을 치수 오차가 생기게 되면 죄송합니다. 치수 오차가 생기게 되면 디지털로 옮겼을 때 굉장히 많은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싱글일 때는 조금 높거나 프락시말이 빡빡하거나 나타날 수 있게 되겠지만은 멀티플 할 때는 잘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스캔 바디를 스캔했을 때 스캔의 컨디션이나 우리가 어떻게 정합하는가에 따라서 보시면 잘된 정합, 잘못된 정합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볼 것도 없습니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밀링이라고 해서 금속 같은 단단한 소재를 밀링할 때는 굉장한 오차 부분을 감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할 때 앞서서 진단 부분에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하고 나서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계대로 파이널 프로덕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스캔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커스텀을 넣었을 때, 최종 보초물을 넣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탁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의 스캔 바디,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한 종류의 링크 어버트먼트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심플한 경우죠. 왜냐하면 메탈 아티팩트도 없고 유치약 베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조금 더 복잡한 경우 무치약이나 메탈 아티팩트가 많을 때는 더 많이 알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여기 그 서상희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대로 SQ 가이드를 써서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글로브에 피를 묻히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피 묻으면 끈적끈적하고 해서. 한데 저는 천천히 조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전용 킷이기 때문에, 전용 드릴과, 전용 임플란트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CT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캘리브레이션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회사라든지 특정 상황, 그 다음에 특정 머징 알고리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T를 스캐너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CBCT 자체가 스캐너죠. 그래서 모델 스캐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떠한 스캐너보다 또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서 정확한 수술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다음. 감사드립니다. 네, 그 디지털 보철 일반적인 강의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많은데 박희찬 원장님께서는 더 중요한 그 5차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새 패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들보다 그 디지털 CBCT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디지털 진료에 대한 기반이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구강 스캐너라든지 3D 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에 관심이 있으신 상태고요. 하지만 디지털 장비들이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어떤 구성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구강 스캐너랑 3D 프린터 정도의 조합이 뭐 이렇게 활용도도 높고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뭐 술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패널 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은덕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디지털을 처음으로 이제 부담 없이 시작하시는 방법에 지금 아까 정태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 스캐너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3D 프린터, 제니3D인데요.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그 디지털 치과를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시면 아까도 화면 좀 1번 화면 주세요. 1번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그 치과학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편차가 많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러닝 커브를 넘어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강 스캔 해가지고 처음 이제 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저는 이제 이 그 STL 파일이라는 게 그 메쉬라는 껍데기만 있는 정보라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쭉 기공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기공이라는 작업은 뭔가 솔리드를 채우는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디지털 스캐닝 한 거를 열어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치약에 대해서 접근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도입적인 측면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 디지털 메시 파일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신다는 뭐 그런 것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보철 과정에서 결과가 있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정확한 인상 체득이듯이 그 디지털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게 또 정확한 스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원내에서 보다 더 정확한 스캔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김현동 원장님께서는 직접 뭐 스캔을 하신다든지 직원분들한테 스캔 교육을 해주실 때 정확한 스캔을 위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포인트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강 스캐너에 특별한 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반복 수달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가 이제 인상, 그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의 인상을 잘 들면 인상제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어떤 구강 스캐너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는데 우리가 구강 스캔을 잘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금 구강 스캐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사진이나 그 여러 장의 동영상을 이제 합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쉽게 알고 계시는 사진기의 그 파노라마 촬영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 파노라마 촬영법을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어붙이는 그 점들의 그 어떤 연속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리니어하게 스캔을 하는 게 가장 1번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잇몸이나 이런 부분들은 랜드마크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스캔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스캔 파일인데 일부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마커를 사용한다던가 페이스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스티칭 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어붙이는 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옵틱 그 광학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빛의 원리를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많이 받는 거 질문 중에 그럼 구강 스캐너 쓰면은 야 피 나오고 뭐 침이 있어도 다 잘 나오니? 막 이러는 걸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빛이 항상 그런 매질을 통과를 하면은 그 난반사나 아니면은 굴절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타액이나 혈액을 잘 격리하고 하고 사용하시는 거는 구강 스캔에서 우리가 올바른 인상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스태프들에게 잘 교육을 해서 그거에 맞는 방법들을 쓰신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아까 인스펙션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거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SFA 파일이 있으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베스트 핏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프리웨어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과들을 뭐 시간을 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과물들을 피드백을 준다면은 훨씬 좋은 구강 스캔 품질의 그런 데이터들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검증하는 것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디지털로 하고 싶은 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원내에서 제작하는 가이드 서저리에 대한 답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번. 네, 여기 그 패널 원장님들 모두 원내에서 SQ 가이드 잘 이제 출력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주변 원장님들한테 어제 장훈 원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출력을 한 이후에 메타 슬리브를 삽입을 할 때 빡빡하게 잘 안 들어간다든지 좀 헐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원인과 대처 방법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원내에서 가이드 제작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박 원장님과 서 원장님께서 좀 이번 화면 주세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사실 그 슬리브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과출력되거나 이렇게 두텁게 돼서 안 들어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원래 공차를 조절하는 거죠. 조금 더 헐겁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이나 보철에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오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탈 슬리브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에도 수술 시 오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원인과 그런 해결책이 있는데요.
보통 가이드 슬리브 장착 시의 에러들은 가이드 디자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가 프린팅 에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가이드에서 쓰고 있는 그런 프린터는 SLA라든지 DLP 타입의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입들은 이런 액체 수지를 이제 수지에다가 LED라든지 레이저 광원을 쏴서 이런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화하면서 과경화가 되기도 하고 저경화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프린터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도 약간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린팅 되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메탈 슬리브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바로미터로 쓰고 있습니다. 슬리브가 혹시라도 잘 안 들어간다든지 박시장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차 조절이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공차를 균일하게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슬리브가 연속적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과출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터를 오래 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그런 가이드나 프린팅 후에 후처리 과정에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프린팅하고 나서 표면에 묻어있는 이런 액체 레진들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데 박시찬 원장님 혹시 여기서 이렇게 칫솔을 써서 제거를 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 기계가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꿀이 발려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물에 들어가서 헤엄만 친다고 해서 그게 다 씻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요한 부위 보철물이 안착된 부위라든지 슬리브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열심히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자동 세척기에 넣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 세척기에 넣어서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무조건 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잔여 레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큐링이 들어가게 되면 최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혹시 칫솔을 이게 경화 전이기 때문에 칫솔을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경화 전에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도 칫솔을 사용해 보니까 그 구멍 안에 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왜 양치질을 못하는지 조금 감이 좀 오던데 네. 전동 칫솔 같은 지간 칫솔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간 칫솔. 네. 그런 건 어떨까요? IPA 세척제를 2개를 해서 처음에 넣는 거 그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닦아지면 또 깨끗한 거 넣고 이런 거는 어떠실까요? 굉장히 부자시네요.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걸 냄새 나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에서 칫솔질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서 저희도 그냥 자동 세척기를 쓰고 있거든요. 김윤동 원장님은 어떻게? 네, 저도 이제 수동으로 손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3D 프린터라는 게 이게 실제로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의 원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고정도 보시고 저출력과 과출력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셀프 캘리브레이션 해서 우리가 정확한 출력물을 얻는데 많이 잘 하고 한다 반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것처럼 우리가 못 쓰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이렇게 실제로 시장에서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저가로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의 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은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덴티스랑 회사 치과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나 이런 측면들을 많이 잘 해주세요. 제니스D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일정한 균일한 출력물을 얻으려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가지시고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믿을 만한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하시는 것도 좀 더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그때 인스펙션을 해본 결과 일단 칫솔질을 하는 게 확실한 정확한 결과를 좀 나타낸 거기서도 오차가 좀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척기에 넣어줘도 임상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또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링도 중요한데
큐링 중에 이제 얘들이 휘어서 뭐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큐링을 써주고, 만일 말발굽 형태대로 너무 휘어져 있는 그런 얇고 휘어져 있는 출력물을 할 때는 중간에 서포트 바를 넣고 이게 큐링을 해주시면 휘는 걸 좀 예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큐링하는 주 목적은 잔류 단열체를 없애는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인장 강도와 이제 각종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원인에 의해서 주로 큐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잘 됐다면 이제 배트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부분이 바로 수조입니다. 수조인데 수조는 어느 일정 기간을 사용하고 나면 밑에 레진 그 잔류물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과출력이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썼으면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만만치 않죠, 회사마다. 최대 한 30배까지. 제니스는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이런 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이런 서포트를 달아야지 이제 가이드가 출력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서포트 디자인할 때 슬리브 내에 서포트를 디자인하는 경우에 젤을 제거하고 나면 거친 부위가 생겨서 슬리브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런 부위는 이제 서포트에서 좀 제외를 해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리브를 넣을 때 이제 슬리브 어플리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손으로 넣는다든지 왁스 커버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비스듬하게 넣는 경우, 큐링이 충분하게 안 된 경우 가이드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거칠거리는 면이 생겨서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슬리브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정말 수직으로 잘 장착해 주는 게 중요한데, 덴티스에서도 이렇게 메탈 슬리브 어플리케이터 판매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아까 김현동 원장님 보여주셨던 메쉬 믹서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쓰고 있는데, 얘들은 뭐 일회용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김은동 원장님 어떠십니까? 쓰시는데? 저도 그 서영 원장께서 STL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한반복 출력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양이 좀 거시기한데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재료비가 정택 원장님 얼마 정도 들 것 같나요? 뭐 한 개로 따지면 뭐 100원 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10원대 정도 될까요? 저거 욕을 하고 있네. 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라이브 서저리에서 그 최용관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치부처럼 골폭이 좁다든지 발치와 즉시처럼 경사진 면이 이제 뚜렷한 경우에는 드릴의 미끄러짐이 가이드 수술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수술을 하신 원장님들은 다 그런 드릴의 미끄러짐을 극복하는 노하우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패널 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가이드 수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원장님 먼저. 예. 사실 우리가 자연치 프랩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가 치아의 에나멜이 굉장히 단단할 때입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티컬이 뭐 전체적으로 또 단단하면 괜찮은데 위에도 단단하고 아래도 단단하거나 한쪽은 단단한데 한쪽이 부석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가이드 수술을 조금 더 정확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코티컬을 확실하게 날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 원장님 키트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바로 봄 플래트닝 드릴이죠. 봄 플래트닝 드릴로 하고 나면 이런 슬로브를 써서 이제 경사진 부위에도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슬로브이 워낙 길고 얇을 경우에는 이 봄 플래트닝 드릴 저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상력을 충분하게 발휘 못하는 상황에서 3.5 이니셜 드릴이 들어갔을 때는 미끄러질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2 이니셜 드릴부터, 작은 직경의 드릴부터 순차적으로 드릴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골질이 불규칙한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하악 7번이라든지 링규얼 코티컬 플레이트가 있다든지 발치와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패시브한 느낌이 나도록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치와의 경우에는 예전 아날로그로 심을 때도 링규얼 플레이스먼트를 시켰다시피, 왜냐하면 픽스처 직경이 파이널 드릴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플래닝을 링규얼라이즈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픽스처나 드릴 직경을 발치와보다 훨씬 길게 해서
위치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드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경사짐 면에 그 드릴이 정확히 인기되도록 정확한 나치를 형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플랫하면서도 그 끝에만 절삭 나리는 가이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도 원장님은 네, 저도 아까 같은 그런 사면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발치직식 식립을 할 때 그 가이드를 쓰기 전에 항상 이제 린데만 드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SQ 가이드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잘 개발해 주셔가지고 좀 잘 쓰고 있는데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니셜 드림볼에 린데만 같은 시스템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은 좀 더 기존의 방법들을 잘 극복해서 좀 잘 쓸 수 있을 것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우만의 이 방향성이 없는 삭제를 가진 라운드 다이아몬드 바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조금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저희가 구멍을 내게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게 추가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계속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에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지찬 원장이 아까 강연에서 이 보철 과정에서의 그런 오차에 대해서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이제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아날로그 방법에서는 이런 오차를 조절하는 게 이제 직관적이고 쉬운데 이 디지털 방법에서는 어떤 요소들에서 오차가 나고 어떤 요소들의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거 잘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거 좀 한번 정리를 다시. 예, 사실 아까도 김현동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엔드 유저가 모든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시스템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자동이죠. 그래서 사전에 연구 개발자들이 충분히 연구 개발해서 그 유저들은 원클릭을 한다든지 때로 뭐 이렇게 생각만 하면 디자인 되도록 이렇게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지금 다음 서 원장님. 보시면 서 원장님께서 나중에 좀 보여주실 건데 보시다시피 이런 정합 에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로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픽서 식립이 깊게 됐을 때 스캔 바디와 임플란트 사이에 티슈가 들어가면서 제대로 위치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에서는 이런 정합 오차들을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똑같은 스캔 바디를 스캔해서 정합을 다른 방법으로 정합을 시킨 겁니다. 근데 각 프로그램마다 정합되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최저값을 찾아야 되는 게 노하우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20 마이크론이나 30 마이크론, 많게는 50 마이크론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시다시피 10 마이크론 언더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개발 중에 있고 실제로 원클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픽션의 커스텀 오브토먼트는 괜찮게 들어가는데 하나가 잘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왜 이런 현상을 잘 알지 못했냐. 대부분의 경우는 커스텀 오브토먼트를 만들고 나서 다시 재스캔하는 이중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한 번의 스캔으로 이 마지막 엔드 단계까지 부드럽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 디지털 방법도 피할 수 없는 오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디지털을 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중 하나는 모델리스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도 지금 수많은 과정을 지금 모델리스로 해 오셨거든요. 그런 2번 함 해주세요. 모델리스 과정을 함에 있어서 그럼 이런 이제까지 그런 오차들을 극복했던 방법들,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이제 모델리스 함에 있어서 도움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예상하시기에 모델리스가 어떤 방향으로 더 개선이 될지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경험이 많으신 서 원장님께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와 스캔 바디 스캔한 거 사이에는 이렇게 가공으로 인해서 스캔 바디 가공으로 인해서 오차들이 한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항상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즉 내면 스페이스라든지 그런 걸로 공차를 보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편측에서는 이제 편측 보철물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풀아치에서는 이런 오차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내면 스페이스를 이제 어댑을 본다든지 세컨 모드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해결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박시찬 원장님이 지금 보여주셨다시피 저희가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워크 그룹에서 지금 잡은 건데, 보시면 원포인트만 하면 깨끗하게 머징이 되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제가 박신원 원장님이 덴티스에서 개발을 해주고 계시고, 이게 누구나 편하게 원클릭만 하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보철의 정밀도를 올려서 세멘테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화 보차를 우리가 세면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디지털로 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웠던 부분이 그런 오차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편측 이제 파샬 스캔하고 풀아치 스캔에서의 그런 정화 오차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구강 스캔 오차에 대해서도 최근에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편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측 스캔을 구강 스캔을 했을 때 오차가 한 50 마이크로미터 언더로 대부분의 구강 스캐너에서 나타내고 있지만, 풀아치를 스캔했을 때는 심지어 200 마이크로미터, 300 마이크로미터까지 그로스아치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풀아치를 충분하게 깨끗하고 충분하고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구강 스캐너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우리 정태구 사회자님이 SNS에 올리신 답글인데, 깊고 넓은 밤바다 같은 심도, 향상된 지능이 많이 와닿습니다. 이런 스캐너가 많이 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 카톡 질문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답변. 네네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덴티스 임플란트가 강조하는 게 이제 클린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지금 지금 오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티스 디지털도 오차가 가장 적은 거를 이제 모토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 중 하나가 박찬 원장님께 CBCT로 이제 그 스캔을 했을 때 그 에러 체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스캔에 대한 검증 이런 거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움직이시죠, 그렇죠? 환자분들로 테스트를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정적인 상태에서 모델을 스캔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이걸 캘리브레이션하는 팬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하고, 저희가 CBCT는 입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STL로 뽑아가지고 스캔한 것과 중첩 비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디스토션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이런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나의 CT가 캘리브레이션 필요하다고 될 때 캘리브레이션을 회사에 요청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메이커들도 굉장히 우리가 특정 이렇게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0.5mm면 괜찮은 풀아치에서 0.5mm면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덴티스트 측이나 저나 패널 원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덴티스 디지털과 관련된 세미나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 시간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새 패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